파생상품, 파생상품의 개요. 이번 시간에는 파생상품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경제적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생상품의 정의. 파생상품의 정의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파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볼까요? 파생이란 사물이 어떤 근원으로부터 갈려나와 생김이라고 사전에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생상품이란 무엇인지 답이 나오겠죠? 파생상품이란 그 상품의 근원인 기초자산에서 갈라져 나와 생긴 상품입니다. 즉, 기초자산이란 파생상품의 거래 대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초자산에는 농산물, 원유 등 실물 상품과 주식, 금리, 통화 등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개별 기업인 한국전자가 있습니다. 이 한국전자의 주식이 기초자산이라면 한국전자의 주식 선물이나 한국전자 주식 옵션 등은 그 기초자산인 한국전자 주식에서 갈라져 나온 파생상품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증권과 파생상품은 모두 원본 손실 가능성, 즉 투자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은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인 원본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과 다릅니다. 파생상품의 법률적 개념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주식 워런트 증권은 행사 가격, 만기 등 상품 구조가 파생상품인 옵션과 유사하지만 증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주식 워런트 증권의 발행이 증권회사에게만 허용되고 주식 워런트 증권을 매수하는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자 위험은 최초 투자한 금액의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파생상품의 유형. 파생상품은 계약의 형태와 기초자산의 종류 및 시장의 특성, 즉 거래되는 장소에 따라 분류됩니다. 그럼 각각을 상세히 알아볼까요? 파생상품을 계약의 형태에 따라 선도, 선물형, 옵션형, 스왑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선물과 옵션을 조합한 선물 옵션, 스왑과 옵션을 조합한 스왑션 등 다양한 파생상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상호 결합한 상품을 모두 고려하면 대략 2천여 종의 파생상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그 거래 대상인 기초자산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자산에는 농축산물, 금속 등 실물 상품과 주식, 통화, 채권 등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날씨, 탄소 배출권, 신용위험, 인플레이션 등 자연적 또는 경제적 현상도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파생상품의 일종인 선물거래의 종류를 상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생상품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장내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으로 구분됩니다. 장내 파생상품은 계약 조건이 표준화된 형태로 거래소와 같이 조직화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외 파생상품은 상품의 품질과 만기 등 계약 조건을 거래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자유롭게 정하여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생상품의 기능. 파생상품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인 해지 기능입니다.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낮은 키의 나무로 만든 울타리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HECKE에서 유래된 해지는
사전적 의미로는 도박이나 투자를 할 때 위험을 줄여주는 수단이나 행위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해지는 어떤 외부의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에 대한 가격이 항상 고정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언제나 일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으므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변동하는 순간 위험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가격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동합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은 경제 여건의 변화에 민감한 주가, 금리, 환율 등의 미래 가격을 예상하여 만든 상품으로서 작은 투자 금액을 통해 사전에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쌀 1kg에 15,000원 하던 것이 2만 원으로 오르면 쌀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1kg당 5,000원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쌀 1kg이 10,000원으로 떨어지면 쌀을 팔려고 하는 사람은 1kg당 5,000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가격이 변동함으로써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실의 가능성을 가격 변동 위험이라고 하며 파생상품은 이러한 가격 변동 위험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가격 변동에 의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을 금융에서는 가격 변동 위험을 커버 또는 해지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가격 변동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보험과 유사한 역할을 하므로 포트폴리오 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생상품이란 그 거래 대상인 기초자산에서 갈려나온 상품으로 원본 손실 가능성, 즉 투자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주식 등 증권과 동일하지만 원본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파생상품은 계약의 형태, 기초자산의 종류 및 시장의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유형에 따라 분류되는 선물, 선도, 옵션 및 스왑은 파생상품의 기본 구성 요소를 이루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미래 가격 변동에 의한 위험을 방지 내지 감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해지 또는 커버한다고 표현합니다. 파생상품, 선물거래 특징과 유형. 이번 시간에는 선물거래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선물거래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물거래 정의. 거래를 할 때 사는 사람은 대금을 지급하고 파는 사람은 물건을 인도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대금과 인도하는 물건이 즉시 교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이 물건을 현재 지급한다는 뜻에서 이러한 거래를 현물 거래라고 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거래는 엄밀히 말하면 현물 거래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선물 거래는 무엇일까요? 거래 당사자들이 오늘 물건을 사고 팔기로 약속만 하고 대금과 물건의 교환은 나중에 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선물 거래는 현재의 시점에서 매매 가격과 수량 등을 약속만 해두고 미래에 대금과 물건을 교환하기로 한 날짜인 결제일에 물건의 시장 가격과는 상관없이 당초에 약속한 가격으로 사는 사람은 대금을 지불하고 파는 사람은 물건을 인도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선물 시장에서 오늘 삼성전자 주식 20주를 30일 후에 주당 100만 원에 사겠다는 계약을 B씨와 체결하고 30일 후에 B씨로부터 삼성전자 주식 20주를 받고 매수 대금 2천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는 거래가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선물거래 특징 레버리지 효과. 선물 거래는 실제 거래 대금의 10에서 15%에 해당하는 증거금만 있으면 되므로 투자 금액에 비해 이익과 손실이 크게 나타나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란 지렛대를 의미하는 레버에서 파생된 말로 사전적으로는 지렛대의 원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지렛대란 막대를 이용하여 작은 힘을 큰 힘으로 바꾸는 장치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재무적 측면에서는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 대한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를 가정해 볼까요? 현물 거래에서는 1주당 10만 원 하는 주식 20주를 사려면 원금 100%인 20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식 20주를 매수하는 선물 거래는 결제일 이전에는 증거금만 지불하면 되는데 만약 증거금이 10%라면 20만 원으로 선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 가격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르면 현물 거래자는 200만 원을 투자하여 100만 원의 이익을 얻는 반면 선물 거래자는 20만 원을 투자하여 10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주식 가격이 5만 원으로 떨어지면 현물 거래자는 200만 원을 투자하여 1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선물 거래자는 20만 원을 투자하여 100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선물 거래는 증거금 제도로 인해 현물 거래보다 투자 금액이 적지만 손익 규모는 동일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높습니다. 즉, 선물 거래는 수익성이 매우 높지만 위험도 높은 것이죠. 선물 거래에서는 투자자의 예측대로 시장이 움직이면 고수익으로 연결되지만 예측과 달리 시장이 움직이면 큰 손실을 보게 되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증거금 제도. 파생 상품 거래는 계약 체결 시점과 결제 시점 사이의 기간이 길므로 거래 상대방의 결제 불이행 위험에 항상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점에서 각 거래 당사자로부터 보유 포지션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금전 또는 유가 증권을 징수하는데 이것이 증거금입니다. 증거금 규모는 통상 선물 거래의 기초자산 가격이 하루 동안 최대로 움직이는 수준으로 설정되며 연쇄적인 결제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금을 매일 산출하여 손실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거금은 납부 주체에 따라 고객이 회원에게 납부하는 위탁 증거금과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거래 증거금이 있습니다. 위탁 증거금은 개시 증거금, 유지 증거금, 추가 증거금으로 구분됩니다. 개시 증거금은 선물 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 납부하는 증거금인데 상품의 가격과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상품별로 차등화되어 있죠. 예를 들어 2016년 6월 30일 현재 코스피 200 선물의 개시 증거금은 계약금의 9%이며 미국 달러 선물과 3년 국채 선물의 개시 증거금은 각각 계약금액의 4.8%와 0.75%입니다. 유지 증거금은 선물 거래를 하는 동안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도의 증거금으로서 위탁 증거금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금은 투자자의 증거금이 유지 증거금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최초의 개시 증거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며 이때 추가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마진콜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투자자 A씨가 코스피 200 선물 1계약을 200포인트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의 9%인 900만 원을 개시 증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코스피 200 선물의 유지 증거금률은 6%이므로 최소한 600만 원의 증거금은 결제 시까지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자 A씨의 증거금이 6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원래 개시 증거금 수준인 900만 원까지 40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선물 계약을 정리 처분하고 남은 증거금은 돌려줍니다. 해지 거래.
해지 거래란 주가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주식 보유 손익과 반대되는 손익 구조를 가진 선물 포지션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앞으로 주가 하락에 대비하여 보유 주식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 선물을 매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지 거래의 형태입니다. 이는 보유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투자자 A씨는 주당 80만 원 하는 삼성전자 주식 1000주, 즉 8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의 환경 악화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이 예상된다고 가정해 보죠. 이러한 경우 투자자 A씨가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투자자 A씨는 선물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 선물 100계약을 매도함으로써 주가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결제일에 주가가 8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하락한 경우 보유 주식의 가치가 8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감소하여 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80만 원에서 매도한 주식 선물을 60만 원에서 되사는 반대 거래를 통해 2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 선물을 이용하면 보유 주식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주식 선물의 이익으로 완전히 상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 관리 수단을 해지 거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거래란 현재 시점에서 합의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물건과 대금을 교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선물 등 파생 상품 거래의 주요 특징인 레버리지 효과란 투자 금액에 비해 이익 또는 손실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물 거래를 할 때 계약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증거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증거금이란 계약 체결 시점에서 거래 당사자로부터 보유 포지션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거금 제도는 계약 체결 시점과 결제 시점이 다른 파생 상품 특성상 발생하는 결제 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선물 거래 유형 중 하나인 해지 거래란 주가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주식 보유 손익과 반대되는 손익 구조를 가진 선물 포지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해지 거래를 통해 보유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파생 상품, 선물 시장의 주요 지표. 이번 시간에는 선물 가격, 그리고 선물 시장의 가격 지표와 거래 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물 가격. 선물 가격은 선물 시장에서 결제 월 종목별로 매도와 매수의 세력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하지만 선물 가격은 장래 일정 시점의 현물 가격이므로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이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1년 후에 인도를 조건으로 하는 금 선물을 구입하는 것과 현재 금을 매입하여 1년간 보유하는 것은 동등해야 합니다. 즉, 특정 시점의 선물 가격은 그 시점에 현물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현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조달 비용과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현물을 만기 시점까지 보관하는 보관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 이자 비용과 보관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물론 일반 상품과 달리 주식이나 국채 등 유가증권과 같은 현물을 보유할 경우에는 보유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 등 중간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때에는 이를 선물 가격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선물의 적정 가격, 즉 선물 이론 가격은 현물 가격의 보관 비용과 이자 비용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선물 가격을 말합니다.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선물 이론 가격은 현물 가격과 같아지는데 이는 보관 비용과 이자 비용이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제로가 되기 때문이죠. 다음을 클릭하여 주가지수 선물 이론 가격을 살펴보세요. 선물 가격은 투자자별로 중요한 가격 결정 요소의 하나인 장래 현물 가격 전망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변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선물 이론 가격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 가격은 향후 현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 선물 이론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고 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선물 이론 가격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선물 시장의 가격 지표. 선물 시장에서 베이시스란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선물 가격은 이론적으로 현물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므로 베이시스가 양이 되면 이를 정상적인 시장으로 보고 콘탱고라 합니다. 반대로 베이시스가 음이 되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을 의미하며 이를 백워데이션이라 합니다. 베이시스는 선물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투자 지표인데 이는 베이시스가 차익거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베이시스가 확대되고 있다면 선물 가격이 고평가되고 현물 가격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현물에 대한 프로그램 매수 유입으로 현물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베이시스가 축소되고 있다면 현물 가격이 고평가되고 선물 가격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하여 프로그램 매도 유입으로 현물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괴리율은 선물 시장 가격과 선물 이론 가격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서 베이시스와 마찬가지로 괴리율도 선물 가격이 고평가 또는 저평가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괴리율이 양이면 선물 시장 가격이 선물 이론 가격보다 고평가되었음을 나타내고 괴리율이 음이면 선물 시장 가격이 선물 이론 가격보다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선물 시장의 거래 지표.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시장의 활발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입니다. 주식 현물 시장에서 거래량이란 일정 기간 동안 매매된 개별 종목의 주식수 합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선물 거래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선물 시장에서는 거래량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된 계약수, 즉 약정 수량이라는 용어를 쓰고 단위는 계약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선물 시장의 약정 금액은 현물 시장의 거래 대금과 같은 개념으로 거래가 체결된 약정 가격에 약정 수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미결제 약정은 선물의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한 상태에서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계약수로서 선물 시장에서 선물 가격, 약정 수량과 함께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물 계약이 늘어나면 미결제 약정은 증가하지만 기존 포지션에 대한 청산 계약이 증가하면 미결제 약정은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7월 1일 A씨가 선물 1 계약을 매수하고 B씨가 선물 1 계약을 매도하였다면 약정 수량은 1 계약이고 미결제 약정 수량도 1 계약이 됩니다. 7월 2일 A씨가 자신이 매수한 선물 1 계약을
또 다른 선물 매수자 C씨에게 전매하였다면 약정 수량은 1계약 추가되지만 미결제 약정 수량은 그대로 1계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A씨의 계약은 이미 청산되었지만 선물 매도자 B씨와 선물 매수자 C씨의 계약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7월 3일 C씨가 선물을 2계약 매수하고 D씨가 선물을 2계약 매도하면 약정 수량과 미결제 약정 수량은 각각 2계약씩 증가합니다.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은 미결제 약정 수량이 많다는 것은 선물을 통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거래자보다는 실제 수요에 의해 선물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더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물 거래에서는 투자자가 보유할 수 있는 미결제 약정 수량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결제 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대량의 미결제 약정의 청산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나 그 거래 대상인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의 보관 비용, 이자 비용 등을 감안하여 도출되고 이를 선물 이론 가격이라 합니다. 베이시스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차익 거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베이시스가 확대되면 선물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됩니다. 또한 괴리율은 선물 가격이 고평가 또는 저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선물 시장의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는 약정 수량과 약정 금액으로 이는 주식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미결제 약정 수량은 선물 시장에만 존재하는 지표로서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계약수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많다는 것은 투기적 수요보다 실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생 상품, 옵션 거래의 정의와 유형. 이번 시간에는 옵션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선물 거래와 옵션 거래의 차이점과 옵션 거래의 기본 유형인 콜옵션 매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옵션이란 경제 활동 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의 기본 철학은 아마도 살 때는 싸게, 그리고 팔 때는 비싸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거래할 때 어떻게 하면 싸게 사고 어떻게 하면 비싸게 팔 수 있을지 다각적으로 궁리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예상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오히려 어떤 물건을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아야 하는 극한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물건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하고 거래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물론 권리는 의무와 달리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행사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확보하려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상품을 사전에 약속한 특정 가격으로 싸게 구입하거나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상품을 사전에 약속한 특정 가격으로 비싸게 팔 수 있다면 그 차액만큼 이익이 발생하겠죠. 이러한 필요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옵션입니다. 옵션이란 특정일에 거래 대상 자산을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살 수 있는 권리는 콜옵션이고 팔 수 있는 권리는 풋옵션인데 권리를 매수한 사람은 매도한 사람에 대해 대상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옵션은 말 그대로 선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옵션 거래에서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리에 대한 대가로 옵션을 매도한 사람에게 옵션 가격인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옵션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아파트 분양권을 들 수 있는데 아파트 분양권은 살 권리를 가지는 일종의 콜옵션입니다. 분양권은 거래 대상을 미래의 만기일에 사전에 약정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2억 원인 아파트 분양권을 500만 원 지불하고 구입한 사람은 입주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이 되더라도 사전에 약정한 2억 원에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9,500만 원을 얻게 됩니다. 만약 아파트 가격이 분양권 가격보다 하락하는 경우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해당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분양권 구매 시 지불했던 5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권리 유형에 따른 옵션 거래의 종류. 먼저 콜옵션 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콜옵션 거래란 거래 대상인 기초자산을 권리 행사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거나 파는 거래입니다. 콜옵션 매수자는 기초자산을 권리 행사 가격으로 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그 대가로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불합니다. 반면에 콜옵션 매도자는 대가로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에 매수자의 청구가 있으면 기초자산을 권리 행사 가격으로 매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풋옵션 거래란 거래 대상인 기초자산을 권리 행사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거나 파는 거래입니다. 풋옵션 매수자는 기초자산을 권리 행사 가격으로 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그 대가로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불합니다. 반면에 풋옵션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에 매수자의 청구가 있으면 기초자산을 권리 행사 가격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선물 거래와 옵션 거래의 차이점. 선물 거래는 미리 정해진 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 자산을 사거나 또는 파는 거래입니다. 옵션 거래는 미리 정해진 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죠. 따라서 선물과 옵션은 거래 대상, 권리와 의무, 계약 시 수수 방법, 증거금, 위험 구조, 결제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물 거래는 특정 자산 자체가 거래 대상이나 옵션 거래는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거래 대상입니다. 둘째, 권리와 의무 관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선물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결제일에 현물 가격과 관계없이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나 옵션의 매수자는 현물 가격에 따라 옵션의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 의무는 없습니다. 셋째, 선물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모두 증거금을 납부하고 거래에 따른 대가를 주고받지 않으나 옵션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옵션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선물과 옵션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자세히 살펴보세요. 옵션 거래 기본 유형, 콜옵션 매수. 콜옵션 매수는 주가가 상승하리라고 예상하는 경우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 1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을 때 투자자 A씨가 행사 가격 100만 원인 콜옵션 1 계약을 프리미엄 5만 원을 지불하고 매수하였다고 합시다. 이 경우 옵션 만료일에 주식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만일 옵션 만료일에 주식 가격이 110만 원이 되었다면 권리를 행사하여
110만 원의 주식을 100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A씨는 콜옵션 1일 계약당 10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데 옵션 매수 비용 5만 원을 차감한 5만 원이 순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옵션 만료 시 주식 가격이 100만 원 이하이면 권리를 포기해야 하므로 옵션 매수 대금으로 지불한 5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콜옵션을 매수한 경우 주식 가격이 상승할수록 이익은 그만큼 커지나 주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손실은 지불한 프리미엄으로 한정됩니다. 콜옵션 매수의 손익 구조를 그래프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음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옵션이란 특정 일의 거래 대상인 기초자산을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살 수 있는 권리는 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는 풋옵션이라 합니다. 콜옵션 거래란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사거나 파는 거래를 의미하고 풋옵션 거래는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거나 파는 거래를 말합니다. 옵션 거래의 매수자는 선물 거래 매수자와 달리 권리만을 지니므로 위험은 프리미엄으로 한정됩니다. 반면에 옵션 매도자의 위험은 무한정입니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콜옵션을 매수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다만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하므로 가격이 예상과 같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는 프리미엄만큼 손실을 입게 됩니다. 예상대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상승하는 만큼 이익이 커지게 됩니다.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거래 방법 및 절차. 이번 시간에는 파생상품 시장의 상장 품목을 살펴보고 파생상품의 거래 절차, 위험성, 그리고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의 상장 품목. 파생상품 시장의 상장 품목은 모두 21개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식 관련 프로덕트로는 주가지수 상품 8개 품목, 변동성 지수 상품 1개 품목, 개별 주식 상품 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채권, 통화, 상품 프로덕트는 채권 상품 3개 품목, 통화 상품 5개 품목, 그리고 일반 상품 2개 품목이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거래 절차. 투자자가 선물 옵션 거래를 시작하려면 먼저 선물회사 또는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위탁계좌는 가까운 선물회사 또는 증권회사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 바로 개설됩니다. 이때 각 중개회사는 투자자에게 선물 거래에 따른 손실 위험을 알리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 손실 위험을 알린 후에 투자자로부터 선물 거래 위험 고지서에 서명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 상품별로 정해진 위탁 증거금을 납부하고 선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주문은 전화나 홈 트레이딩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고객이 편리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파생상품의 위험성. 영화 갬블은 이완 맥그리거가 주연한 영화로 원제는 악덕 거래인이라는 뜻의 로그 트레이더입니다. 갑자기 선물 이야기를 하다가 영화 이야기를 하니 조금 의아해할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233년 전통의 베어링스 은행을 파산시킨 닉 릭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범한 은행원을 꿈꾸었던 그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인도네시아의 채권에 투자를 하였는데 인도네시아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연 2000%라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 지점에 파견되어 지점 이익의 20%에 달하는 2천만 달러를 혼자 일구어내며 금융계의 제왕이란 칭호를 얻게 되죠. 하지만 회사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투기 거래로 인해 손실액의 규모는 더욱 커져갔으며 이에 따라 닉 리슨의 거래 방식도 더욱 투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닉 리슨은 일본의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니케이 225라는 주가지수 선물을 매입하지만 예기치 못한 1995년 1월 17일의 고베 대지진으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14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혀 베어링스 은행을 도산시키고 말았습니다. 닉 리슨은 1995년 12월 위조 및 사기 등의 혐의로 6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고 그는 옥중에서 9억 원의 판권료를 받고 자서전 로그 트레이더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상업은행의 대명사로 알려진 유구한 역사의 베어링 그룹이 단돈 1파운드에 ING에 팔리게 됩니다. 자, 이 영화를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 영화는 무모한 투자를 감행하는 투자자들에게 파생 상품 거래가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에 투자할 때 유의할 사항. 파생 상품 거래는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 투자 원금에 비하여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예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격이 변동할 때는 비교적 단기간에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위탁 증거금의 전부를 상실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그 손실이 원금을 훨씬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시세 변동에 의한 손실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에는 위탁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소정의 시한까지 위탁 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개회사가 임의로 미결제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거나 위탁 증거금으로 납부한 대용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는 의도한 대로 미결제 약정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크게 변동하거나 상대 주문이 적을 때에는 유동성이 부족하여 처분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발생하는 등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거래소는 가격 제한폭, 위탁 증거금률, 추가 증거금의 징수 시한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생 상품 거래는 단기간에 많은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파생 상품 거래 설명서뿐만 아니라 거래의 위험이나 구조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를 한 후 자금력, 투자 목적 및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은 주식 관련 상품 5개, 금리 채권 관련 상품 3개, 통화 관련 상품 5개, 일반 상품 관련 3개로 총 16개 품목이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선물 상품이 13개, 옵션 상품이 3개 있습니다. 선물 옵션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위탁 계좌를 개설하고 위험 고지서를 숙지한 후 서명하여야 하고 거래할 품목을 정한 후 상품별로 정해진 위탁 증거금을 납부한 후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합니다. 파생 상품은 본질적으로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 상품 거래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부한 후 본인의 자금력, 투자 목적,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